기업의 자금 조달 원천은 사내 유보 이윤을 제외하면 크게 뎃트와 에쿼티로 나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뎃트와 에쿼티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쿼티 파이낸싱에 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에쿼티 파이낸싱은 주식을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주식 발행과 관련된 그 회사의 옵션은 뎃트 파이낸싱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발행은 기본적으로 상법 그리고 상장법인이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회사가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를 적절하게 섞음으로써 주주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약간의 융통성 가지고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원천을 즉 자금을 제공하는 자를 회사 내부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자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겠죠. 내부자로 한다는 것은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는 거고요. 외부자로 한다면 제3자가 인수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발행과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는 상법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쿼티 파이낸싱은 신주 인수권에 따른 제한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금 제공자는 주주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파이낸싱이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그 제3자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외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죠. 이 점이 뎃트 파이낸싱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회사의 주식은 이와 같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주가 보유하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이용해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기능, 컨트롤 펑크션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능. 그건 이제 Financing Raise Device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주식의 이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은 해당 주주가 어떤 이유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요. 그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라면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지분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신주도 계속 그 주주가 인수해야지만 지분 비율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발행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의 원천이 기존 주주로 제한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자금, 그 에쿼티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조달 능력은 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과 그 주주들의 그 추가 투자 의사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회사가 에쿼티 파이낸싱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주주들이 신주 인수권을 포기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분율이 희석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주주로서는 이 컨트롤 펑크션이 절대적인 그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즉 지분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발행은 절대 찬성할 수가 없죠. 반면에 그 투자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더 중요한 주주들도 많죠. 사실 보유는 하고 있지만 어차피 나의 의결권은 뭐 별로 그 회사의 의사결정 영향을 못 미치니까 단순히 그 재산적인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많죠. 자, 이런 경우라면 적절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신주인수권 포기 가능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이렇게 투자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더 많을 때 비로소 그 회사의 주식은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파이낸스 레이징 디바이스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제3자 발행을 하던 주주 발행을 하던 신주가 발행되면 그 일정한 자본금 상당의 돈은 회사로 유입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자금이 조달되니까 신주는 항상 파이낸스 레이징 디바이스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 파이낸스 레이징 디바이스로서의 기능을 활용해서 제3자로서 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그게 본격적인 파이낸싱이 되는 거지. 사실 기존 주주 상대로 돈 조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파이낸셜 레이징 디바이스로 활용이 되려면 사실은 제3자로부터 자금 조달이 쉽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결국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자,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이 주식의 두 가지 기능과 그 주주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펑크션하고 파이낸스 레이징 디바이스로서의 이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쪽을 더 우선시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규모 그 폐쇄법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컨트롤 펑크션이 더 중요하니까 이 경우에 equity financing은 only from internal source, 그러니까 기존 주주로부터의 주식, 그러니까 주주 발행을 통한 equity financing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폐쇄법인의 경우에는 대개 founder shareholder, 그 회사를 창립한 주주들이 이사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반면에 이제 중견법인 정도만 돼도 결국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에쿼티 파이낸싱도 그 주주 발행을 통한 그 인터널 소스로 조달하기도 하지만 벤처 캐피탈과 같은 곳을 통해서 엑스터널 에쿼티 펀딩도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상장법인, 그 대기업인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실 주식이 파이낸스 레이징 디바이저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퍼블릭 마켓, 그 불특정 다주인을 상대로 그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그 에쿼티 캐피탈을 조달하는 그런 에쿼티 파이낸싱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법의 규정은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일반 법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에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주 발행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주로 그 주식의 컨트롤 펑크션을 보호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주식의 자금 조달 기능이 중요시되는 대규모 기업들은 대체로 상장법인입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상법 제13절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상장회사 특례나 아니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상장법인의 신주 발행과 관련된 규제는 주식의 기능 중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데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트 파이낸싱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데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데트 파이낸싱에는 대출 계약을 통한 차입, 사채 발행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요. 본질은 같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 주식과 대비하기 위해서 사채 발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발행의 경우 물론 이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모 발행을 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약간의 제약을 받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계약법의 지배를 받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채 발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죠. 자, 어떤 종류의 그 사채를 발행할 것이냐, 플레인 바닐라, CB, BW 등등 여러 종류의 사채가 있죠. 플레인 바닐라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채 형태고요. CB는 컨버티블 본드, 전환사채, BW는 본드 위드 워런티,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하면은 그 이자를 지급하는 쿠폰이 없는 상태, 즉 원금만 지급하는 형태의 사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할인 발행을 해서 결국 할인 발행 시에 그 발행된 가격하고 나중에 원금하고 차액이 사실상 이자 기능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사채의 종류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에도 고정이자 픽스드 인트레스트일 수도 있지만 이자율 자체가 변동하는 플로우팅 레이트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앞에서 설명드린 파티시페이팅 론과 같이 그렇게 이익에 참여하는 파티시페이팅 프로핏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단기, 장기, 중기, 리볼빙 등등 아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원리금이 지급을 상환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담보의 종류도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담보가 붙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세부적인 차이점을 일단 적어두고요. 자,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다이어그램하고 앞에서 그 에쿼티 파이낸싱과 관련해서 제가 그려드린 다이어그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뭔가 공통점이 있죠. 주주와 사채권자들 사이에는. 주주와 사채권자 쪽에서 돈이 회사를 향해 흘러들어가고요. 그 대가로 뭔가 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주가 됐던 사채권자가 됐던 그들은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입니다. 자, 그 사채권자나 주주들은 전부 회사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자기들이 투자한 원금하고 플러스 약간의 이익을 장래에 받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러한 권리에 대한 증거로서 증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증권을 받기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은 다르죠. 그렇죠? 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사채의 경우에 사채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결과 부여되는 법적 지위가 다르죠. 한쪽은 주주고 다른 한쪽은 사채권자고요. 그래서 각자가 취득하게 되는 그 증서의 그러니까 증권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도 다르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투자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익의 현금 흐름은 법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실제 법적인 취급도 다릅니다. 그 수익의 현금 흐름을 주주가 받는 경우에 우리가 배당금이라고 부르고요. 사채권자가 받는 경우에 이자라고 부르죠. 주주와 사채권자는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해준 자금 제공자라는 면에서 비슷합니다만 이들의 법적 지위는 이 다이아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자, 상법은 주주에게 주주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결권을 통해서 회사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지만 주주가 받는 수익, 즉 배당금, 디비던드는 회사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대신에 주주가 받을 수 있는 그 배당금의 상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전부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사채권자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대신에 원리금은 회사의 재정적인 상태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regardless of financial status of the company.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다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도 사채권자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있습니다. 그게 주주와 그 차이인 거죠. 주주의 경우에는 dividend will be paid only when there is profit. 그래서 profit이 없다 그러면은 디비던드를 요구를 할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그 사채권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의 그 상한이 정해져 있죠. 그죠? 원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 그 이상은 아무리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결권을 통해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는 대신에 그 경영이 실패했을 때의 그 위험도 부담을 합니다. 물론 경영이 성공해서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냈을 때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지위가 유지가 되죠. 반면에 사채권자는 그러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 사채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그 고정적인 수익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뎁트든 에쿼티든 어느 경우든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이 이들의 투자금 회수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데트 파이낸스나 에쿼티 파이낸스나 동일합니다. 이 점에서 채권자 주주의 이익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회사는 누가 운영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매니지먼트죠. 그렇다 그러면 이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견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주식회사법에서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주주입니다. 주주는 자기 이익을 소화하기 위해 경영진을 감독하고 견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이익 보호라는 주주 이익이 지켜지면 그 결과 채권자 이익은 자동적으로 보호됩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하니까요. 투자된 자금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서 회사의 이익이 창출돼야 된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이게 회사법 지배구조의 근간입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도록 주주는 이사를 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회사법의 지배구조가 기본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주주와 채권자가 한 대를 타고 있을 때만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항상 동일합니까? 주주와 채권자는 항상 같은 배를 타고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주주는 회사의 경영 실패로 인한 위험을 모두 부담하고요. 대신에 경영이 성공했을 때 그 엄청난 이윤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운명은 회사의 운명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Shareholders' fate is in line with that of the company. 그러니까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주주가 회사를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똑같은 그 회사의 똑같이 주주나 마찬가지로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다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채권자의 그 경제적인 지위는 달라졌습니다. 사채권자는 그러니까는 이자라는 steady stream of cash flow, 일정한 그 현금 흐름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추구하는 방향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걸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주주에게는 의결권을 주고 사채권자에게는 의결권을 안 주는 것 자체가 꼭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별이 정당화되려면 그거는 다른 만큼 다르게 대우했을 때 그때 그게 공정한 대우인 게 된 거지, 그 다른 것 이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될 게 없다든지 없어야 될 게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채권자와 주주를 달리 취급하는 그 차별 대우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낸스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장이 기본적으로 결정돼야 되겠죠. 얼마를 조달할 것이냐, 누구로부터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자금을 제공한 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제 에쿼티 파이낸스의 경우는 이 세 가지 문제는 결국 조달 금액은 몇 주를 얼마에 발행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자금 제공자는 결국은 주주 발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3자 발행으로 갈 것이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제공자의 권리는 이 주식에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보통주로 갈 것이냐, 우선주로 갈 것이냐. 우선주도 종류가 많죠. 어떤 종류의 우선주를 부여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차피 그 실제로 종류 주식별로 부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법은 매우 좁습니다. 어쨌든 에쿼티 파이낸스가 일어나려면 이런 문제들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누가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회사에 대해서 주주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느냐 하는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지분 비율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식에 부여된 주주권이죠. 주주권의 내용하고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주주권의 내용은 어차피 정관하고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별로 이렇게 유동적인 아닌 거고요. 결국 주주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요소는 지분율입니다. 그런데 신주 발행과 주주의 권리를 놓고 보면 이 지분율이라는 면에서는 주주 발행과 제3자 발행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발행의 경우에는 그 기존 주주들이 신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주권을 자기가 행사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지분 비율의 희석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고가 발행을 하든 저가 발행을 하든 시가 발행을 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3자 발행의 경우에는 지분 비율의 희석이 일어나고요. 그에 따른 경제적인 손익은 사실은 주식을 얼마에 발행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중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주주 발행의 경우에 그 신주 발행이 주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손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발행 주식이 이제 10,000주인 회사를 가정해 봅시다.
액면가 10,000원이고요. 여기서 주 A가 6,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분율은 60%입니다. 총 발행 주식 10,000원에 액면가 10,000원이니까 자본금은 1억이지요. 하지만 회사의 순자산은 현재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즉 book value per share는 주당 10만 원입니다. 10억을 만주로 나누면 주당 10만 원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A의 경제적 지분은 결국 이 순자산 10억에 대해서 60%만큼 이익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A의 지금 현재 경제적 지분은 6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일단 이제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당 만 원의 그 액면금 그대로 2,000주를 발행하고 A가 신주 이 중에 이제 60%인 1,200주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가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1,200만 원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회사의 자본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순자산은 10억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당 순자산 가치는 10억 2천만 원을 12,000주로 나누면 8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럼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내려갔으니까 A가 손해본 걸까요? 그렇진 않지요. 주당 순자산 가치가 8만 5천 원으로 내려갔지만 대신에 A가 보유하는 주식이 7,200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순자산에서 A의 경제적 지분은 6억 1,200만 원이 되는데요. A는 원래 기존 순자산에서 6억 상당의 지분이 있었고요. 지금 추가로 투자한 금액은 1,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억 원 플러스 1,200만 원 하면은 6억 1,200만 원 똑같이 되니까 결국은 A가 경제적으로는 중립이고요. 자기의 지분도 60%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A는 그 별다른 불리한 취급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액면금이 시가보다 쌌으니까 액면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저가 발행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시가 발행을 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 발행을 하게 되면 시가로 이제 2,000주, 즉 주당 10만 원에 2,000주를 발행하게 되면 A가 신주 1,200주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A가 추가로 투자해야 될 금액은 1억 2천이 되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주 발행이 끝나고 나면 자본금은 3억으로 늘게 되고요. 순자산은 12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당 순자산 가치는 시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10만 원 그대로 유지합니다. 12억 원을 새로 늘어난 12,000주로 나누면 10만 원이 나오죠. 이 경우에 A의 경제적 지분을 살펴봅시다. 자, 이제 신주 발행이 끝난 이후에 A는 7,200주를 갖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만 원 곱하기 7,200주 하면 7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기존에 A의 경제적 지분이 6억 원이었는데 거기다 A가 지금 1억 2천만 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7억 2천만 원 상당 경제적 지분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런 그 기본의 기초의 경제적인 지위의 변경이 없죠. 그래서 여전히 중립입니다. 다음 이제 고가 발행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례인데요. 이번에는 시가가 10만 원인데 자, 그보다 2만 원 비싼 주당 12만 원에 2,000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A는 신주 1,200주를 인수했고요. 60%에 달하는 이 경우에는 A가 추가로 투자해야 될 금액이 1억 4,4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본금은 3억 4천만 원으로 증가되고요. 순자산은 1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는 이게 이제 소수점 자리로 내려가서 이게 제가 이제 그 소수점 이하는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3,333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A의 경제적 지분은 10만 3,333원에 이제 7,200주를 곱하면은 대략 이제 7억 5천 정도 되죠. 7억 4,400 정도 되죠. 제가 이제 그 원리만을 버리다 보니까 이게 딱 안 떨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도 A는 기존에 6억 원 상당의 경제적 지분이 있었고요. 자기가 추가적으로 지금 1억 4,400만 원을 투자했잖아요. 그럼 7억 4,400만 원이 됩니다. 여전히 중립입니다. 그래서 A가 사실은 이게 너무 뻔한 얘기예요. 수차를 일일이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본인의 지분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본인의 지분의 60%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결국은
신주 발행이 끝난 이후에 순자산의 60%만큼의 지위를 자기가 유지하게 되는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주당 순자산 가치가 올라갔냐 내려갔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싸게 그 주당 순자산 가치가 내려갔을 땐 자기가 그만큼 주식을 싸게 인수했고요. 순자산 가치가 올라간 경우 대신에 자기가 비싸게 인수해서 기여한 거거든요. 어쨌든 총체적인 합에 대해서 60%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그 회사의 순자산 관련 이익이 누구에게 이전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제3자 발행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신주 발행을 하면서 주당 10,000원의 액면금으로 10,000원의 2,000주를 발행했고요. 이 2,000주를 제3자가 인수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액면금은 10,000원이지만 주당 순자산 가치는 10만 원이니까 이제 저가 발행을 한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자본금은 똑같이 아까 똑같이 1억 2천만 원 늘어나고 순자산은 10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는 8만 5천 원이 되죠. 자, 이 경우 신주를 A가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지분율은 50%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의 경제적 지위는 그 주당 순자산 가치 8만 5천 원에 자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50% 상당의 주식이니까 6천 주를 곱하면 A의 경제적 지위는 5억 1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그 5억 1천만 원인데요. 자, 원래 본인은 지금 6억 원 상당의 경제적 지분을 갖게 됐는데 이게 5억 9천만 원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A는 결국 신주를 자기가 인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저가 발행의 경우에는 9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가 발행 한교를 한번 보죠. 주당 10만 원에 2,000주를 발행해서 제3자가 신주 2,000주를 인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본금은 3억 원, 순자산은 12억이 되고요. 주당 순자산 가치는 여전히 10만 원이 유지가 됩니다. 시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A가 신주 인수를 못했기 때문에 A의 지분율은 50%로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A의 경제적인 지분을 계산해보면 자기가 본래 보유하고 있던 6,000주를 그 주당 순자산 가치 10만 원에 곱하면 6억 원이 나와서 기존의 6억 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발행을 한 경우에는 A의 경제적인 지위는 중립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가보다 비싸게 발행한 경우죠. 주당 12만 원에 2,000주를 발행해서 제3자가 신주 2,000주를 인수하게 되면요. 이 경우에는 아까 본 것처럼 자본금은 3억 4천만 원, 순자산은 12억 4천, 그리고 주당 순자산 가치는 10만 3,333원이 되는데요. A의 지분율은 50%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A의 경제적 지분은 10만 3,333원에 A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6,000주를 곱하면 6억 1,999만 9,800원으로 기존 지분의 6억 원보다 1,999만 8천 원이 늘어나서 A의 경제적 지위는 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신주 발행의 손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 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신주 발행 가격이 고가든 저가든 또는 뭐 시가든 발행가액과 상관없이 순자산에 대한 경제적 지분을 계산할 때 그 손익의 변동이 없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만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안 하게 되면은 자, 지분율이 내려가니까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이거는 자기 스스로 포기한 거니까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 결과도 받아들여야죠. 그렇다 그러면은 신주인수권만 부여하면 주주의 이익은 항상 보호가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거냐 포기할 거냐 하는 결정이 본인의 정말 100% 자유의지로 결정됐다라고 하면 본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라 하겠지만 사실 신주를 인수하려면 주주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가 마구 발행되면은 사실은 주주로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상 포기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만 부여했다고
기존 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엔 제3자 발행을 보면요. 제3자 발행으로 돼버리면 기존 주주는 일단 자기의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신주를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주가 어떻게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기존 주주는 손익의 차이가 생기죠.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면만 보더라도 자, 고가 발행을 한 경우에는 결국은 그 시가와 실제 발행가의 그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은 신주 인수인으로부터 구주주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구주주가 이익을 보죠. 하지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 저가 발행이 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은 결국 구주주로부터 신주 인수인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발행을 하게 되면 그 구주주가 가지고 있던 그 경제적 이익 자체가 다일루전이 되는 거죠. 지분율 다일루전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경제적인 자기 투자 가치 자체가 다일루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신주 발행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주주의 이익에 미치는 여파가 큽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에퀴티 파이낸싱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측면이 있죠. 에퀴티 파이낸싱도 결국은 기업의 자금 조달의 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이라는 건 사실 경영상 판단의 문제죠. 따라서 그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경영진이 재량권을 가지고 적기에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금 조달하는 시기나 방법이나 금액을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결정을 해야지 주주들이 회사에 자금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퀴티 파이낸싱을 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라 그러면 에퀴티 파이낸싱은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는 매우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에퀴티 파이낸싱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의 결의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죠. 결국 이와 같이 그 에퀴티 파이낸싱은 주주의 이익 보호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의 적시성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문제에 관해서 해결책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운전석에 2명의 운전사를 앉힐 수는 없죠. 결국 그 중에 한 명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법체계는 자금 조달의 적시성을 더 중요시해서 에퀴티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이사회를 통해 주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신주 발행과 관련한 이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규상 일정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에퀴티 파이낸싱과 관련한 문제를 누가 결정하느냐와 관련한 세계적인 추세는 Management takes the lead to pursue equity financing, but subject to shareholders' control. 그러니까 경영진이 주도를 하되 다만 주주의 통제를 어느 정도 약간의 통제를 전제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그 보여지는 퀴즈들을 모두 풀어서 와이스에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제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체크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길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이해하는 바를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